2026년 2월 밀라노. 전 세계에서 날아온 수천 명의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꿈의 무대를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수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막 직전인 2월 5일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선수 13명이 격리됐고 캐나다와의 경기는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대표팀 전원이 격리 조치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음식이나 접촉만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수천 명이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는 선수촌에서는 한 명만 걸려도 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토, 복통, 발열, 증세가 나타나는 순간 경기력은커녕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선수촌 전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밥은 안전한 거야? 모든 선수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단 한 팀만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선수단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이 올림픽에서 경기보다 먼저 급식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실 해외 올림픽에서 급식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대회마다 반복되는 거의 공식과 같은 문제죠. 2020 도쿄 올림픽을 떠올려 보세요. 후쿠시마산 식자재 논란이 터지면서 각국이 아예 따로 급식센터를 차려야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믿을 수 없으니 자기 나라 음식을 자기 돈으로 해먹겠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서바이벌이었죠. 그런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조건이 더 가혹합니다. 첫째, 사상 최초로 2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여기에 리비뇨까지 경기장이 3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산악 지역 경기장의 경우 왕복 이동에만 2~3시간이 걸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밥을 먹을 수 없고 도착해도 식당이 문을 닫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온입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복판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얼마나 절박한지는 직접 겪어봐야 압니다. 식어버린 파스타 앞에서 몸이 굳는 것과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 이 차이는 컨디션의 차이이고 컨디션의 차이는 곧 메달의 차이입니다. 셋째, 노로바이러스라는 변수입니다. 공용 식당에서 수천 명이 같은 음식을 먹는 구조 자체가 감염의 온상입니다. 핀란드와 스위스가 당한 것은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였습니다. 이 3가지 조건 분산 개최에 혹한 감염 리스크 이동시에 겹친 올림픽.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한 끼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로지스틱스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걸 변수로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현지 사정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변수가 아니라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올림픽 급식에만 2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2억. 이 숫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입니다. 이걸 선수 130명의 밥값에 쏟아부은 겁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 원. 한 명의 선수가 17일 동안 먹는 밥에 1,700만 원을 투자한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수보다 급식팀이 먼저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영양사와 조리팀이 먼저 현지 시장을 점검하고 식재료 공급망을 확인하고 세 지역의 급식 거점을 구축한 겁니다.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 담페초에 12명, 리비뇨에 9명, 총 36명의 조리 인력이 대회 기간 내내 하루 2끼, 점심과 저녁을 풀가동합니다. 어디서 경기하든 밥은 절대 굶지 않는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급식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발열팩 도시락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도시락 트레이 아래에 전용 발열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만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올라옵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습니다. 영하 10도 한복판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경기장 대기실에서도 물만 있으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식사는 배달 음식과 같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고 도착하면 이미 식어 있죠. 날씨가 추우면 더 식고 배달이 밀리면 아예 못 먹습니다. 반면 한국의 발열 도시락은 캠핑용 버너를 품에 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불을 켜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이 길어져도 일정이 밀려도 한국 선수들은 항상 갓 데운 밥을 먹습니다. 메뉴도 그냥 도시락 수준이 아닙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불고기, 도가니 보양식, 밥, 국, 반찬까지 갖춘 한식 풀세트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이미 필승 도시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설날인 2월 17일에는 떡국과 생선전, 호박전, 산적까지 명절 특식이 제공됩니다. 전, 부치기용 판까지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영하 10도, 이국 땅 이탈리아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선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정신력의 충전입니다. 멘탈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선수촌을 흔드는 와중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공용 식당에서 불안에 떨 때 한국 선수들은 완전히 분리된 자체 급식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식사했습니다. 감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퍼졌습니다.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언론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 밥이 다르다. 도시락에서 김이 난다. 저게 왜 우리에겐 없지? 외국 선수들이 부러움 섞인 눈으로 한국 급식을 바라보는 장면이 SNS를 뒤덮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밥 잘 먹인 거 알겠어. 그래서 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급식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일본이 이걸 벤치마킹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역사를 한번 되감아 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전까지 동계 스포츠 지원 시스템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과학적 훈련, 영양관리, 스포츠 의학에 투자해왔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성으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한국은 영양사, 조리사, 스포츠 과학 인력을 결합한 선수 맞춤형 식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이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밀라노, 일본은 한국의 선수촌 식단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미슐랭, 스타 셰프를 투입한 맞춤형 도시락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일본이 한국의 밥을 베꼈습니다. 식단이라는 영역은 스포츠 지원 시스템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훈련 방법은 바꿀 수 있어도 선수들이 매일 먹는 밥을 다른 나라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이 이 부분까지 한국을 따라했다는 것은 격차가 더 이상 훈련량이 아니라 시스템의 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고 한국은 맛은 좋지만 인테리어가 허술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레시피부터 서비스 동선까지 전부 시스템화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됐고 일본이 그 매뉴얼을 사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밀라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급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존재감은 경기장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화봉송부터 도시를 마비시켰습니다. 공식 개막 전 밀라노 한복판이 완전히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에너하이픈 성운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봉송 구간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성화 주자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서는 성운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이탈리아 팬들이 한글로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두른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 여기가 밀라노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봉송 내내 환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경호팀에게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20분이었을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경찰관들만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성운이 불씨를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거리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운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 10년간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고 ISU 롬바르디아 트로피 우승 경력도 있습니다. 피겨 선수 박성훈이 올림픽 현장으로 돌아온 것.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서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폭발한 겁니다. 두 번째, 개막식에서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얼굴. 한국 대표팀이 입장하는 순간 전 세계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기수 차준환. 피겨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한국은 아이돌이 기수야? 실존 인물이야? 만화 주인공이야? 트위터, 인스타, 틱톡이 같은 말로 도배됐습니다. 패션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보그가 직접 선정한 밀라노 올림픽 출전 선수 외모 순위 1위. 수천 명의 출전 선수 중에서 1위가 차준환이었습니다. 보그의 표현이 또 압권이었죠. 한국의 얼음, 왕자 차준환은 마치 스스로 필터를 씌운 것처럼 깨끗하고 차가운 아우라를 풍긴다. 빙판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그날 이후 피겨에 관심 없던 전 세계 사람들이 차준환 경기 언제야? 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신지아라는 이름이 일본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8년생 신지아, 김연아를 보며 자란 연하 키즈 세대의 대표 주자입니다.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 4년 연속 은메달, 시니어 데뷔 첫 그랑프리에서 3회전 점프를 시도조차 못하고 0점을 받는 수모, 그리고 다시 일어나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위로 올림픽 출전권 확보, 밀라노 팀 이벤트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 점수 37.93, 예술 점수 30.87, 총점 68.8점으로 4위, 직전 대회보다 15점 가까이 끌어올린 점수. 일본 피겨 팬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보고 싶은 선수. 일본 선수보다 신지아의 연기가 더 깔끔했다. 우리는 왜 저런 선수가 없나? 자국 선수 응원 문화가 극도로 강한 일본에서 상대국 선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날, 일본 언론은 35세가 된 김연아의 근황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두 명의 한국 피겨 선수를 동시에 조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기준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김연아는 전설이 됐고 신지아는 현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같은 시간대에 일본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피겨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코리아 하우스가 밀라노의 가장 핫한 장소가 됐습니다. 밀라노 시내 중심부, 1930년대에 설계된 역사적 건축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 여기서 사진 안 찍으면 밀라노 안 온 거나 다름없다는 그 장소에 코리아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객이 줄을 서서 구경하고 선수들은 경기 끝나면 제일 먼저 여기로 달려옵니다. K푸드, K뷰티, K엔터테인먼트 체험 프로그램. 경기는 경기고 코리아 하우스는 꼭 가봐야 해. 이게 밀라노 올림픽 현장의 국룰이 됐습니다. IOC 위원, 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국제연맹 회장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장면 자체가 하나의 외교 성과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고 종목 개편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한국인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두 번째이며 현재 일본과 중국 출신 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스포츠 강국 중 한국만이 이 자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위치를 넘어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IOC 공식 파트너로서 개막식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생중계하고 85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AI 실시간 통역 스마트폰을 제공해 22개 언어 소통을 지원하고 쇼트트랙 경기장의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삼바빌라, 포르타 베네치아 도시의 랜드마크마다 삼성의 올림픽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장면을 바꾸고 장면이 감동의 밀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2억 원의 급식 시스템으로 노로바이러스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나라, 성화봉송 한 번에 밀라노를 마비시킨 나라, 보그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선수를 가진 나라, 김연아의 서사를 신지아로 이어가며 일본을 긴장시키는 나라, 코리아 하우스 하나로 올림픽의 문화적 중심이 된 나라, IOC 집행위원을 배출하며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핵심에 진입한 나라, 개막식 중계부터 판독 시스템까지 올림픽의 기술 인프라를 장악한 나라. 한국은 이번 밀라노에서 메달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짜고 흐름을 만드는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급식을 벤치마킹한 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갔고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따라옵니다. 이 역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시스템이 베이징에서 검증되고 밀라노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화려한 소프트 파워에 취해 경기력이라는 본질을 놓쳐선 안 됩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빙판 위의 한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나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올림픽에서는 그들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22억 원짜리 도시락은 흉내낼 수 있어도 선수보다 급식팀이 먼저 출발하는 그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성화봉송 하나에 도시를 멈추게 하는 그 문화의 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밀라노에서 울려 퍼질 태극기의 순간은 시상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준환이 빙판 위에서 쌓아온 시간, 신지아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시간, 36명의 조리사가 새벽부터 국을 끓인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겹쳐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2026년 겨울 이탈리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그 축적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가장 인상적인 한국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